자,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제 법률행위 요건 파트를 다시 보겠습니다. 이제 법률행위가 원인이 돼서 권리가 변동되려면 일단 성립해야겠죠? 성립 요건을 갖춘 걸 전제로 효력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성립 요건과 효력 요건이 있는데 법률행위가 불성립했다면 효력 요건 단계로 넘어올 여지가 없죠. 투수가 공을 던져야 스트라이크 볼을 판단하죠. 야구도 시작 안 했는데 스트라이크 볼 나올 수 없죠. 그래서 불성립 부존재했다면 이쪽 무효 취소가 나올 수 없는 겁니다. 성립한 걸 전제로 유효, 무효, 취소가 나오는 거죠. 그럼 법률행위는 매매나 임대차 같은 거 생각하면 되죠. 성립 요건은 먼저 당사자가 있고 목적 의사표시 3개가 필요하죠. 이걸 앞글자를 당모구라고 외웁니다. 그다음 효력 요건으로서 당사자는 능력이 있어야겠죠. 첫째, 권리 능력. 이건 사람이면 누구나 다 있습니다. 그다음 의사 능력은 제정신이어야 돼요. 내가 뭘 하는가 인식할 수 있어야 되고, 그다음 행위 능력은 다른 사람 도움 없이 혼자 할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다음 법률행위 목적은 확가적타 기억나세요? 확정성과 실현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이 필요하고, 다음 의사표시는 의사가 내 속마음이고 표시가 겉으로 알린 거죠. 그래서 의사와 표시가 일치해야 돼요. 즉 겉과 속이 일치해야 되고 의사 형성 과정에 하자가 없어야 됩니다. 이게 다 효력 요건이죠. 자, 그럼 일반적인 법률행위는 효력 요건을 다 갖춘 거예요. 아무 말 없으면 효력 요건을 다 갖춘 겁니다. 완전 유효, 완전 정상이라 굳이 법이 관여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매매했다, 매매, 그러면 효력 요건을 다 갖춘 거예요. 임대차 나오면 아무 말 없으면 효력 요건을 다 갖춘 겁니다. 이거 완전 유효, 완전 정상이라 굳이 법이 관여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아파야 병원에 가듯이 법에서는 효력 요건 중에 하나라도 결하했을 때 그 비정상이 법이 관여해요. 그래서 우린 그걸 공부합니다. 더 효력 요건 중에 하나를 결하했을 때 어떤 건 법에서 무효 사유로 만든 게 있고 어떤 건 법에서 취소 사유로 만든 게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 두 가지를 공부하는 겁니다. 권리 능력은 사람이면 다 있어서 뭐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음 의사 능력은 제정신이어야 돼요. 이걸 결한 사람을 의사 무능력자고 그 자 행위는 무효입니다. 다음 행위 능력은 혼자 할 능력인데 이게 없잖아요. 그 자를 제한 능력자라고 그 자 행위는 취소할 수 있어요. 그 다음 법률행위 목적은 확가적타 필요하죠. 4개잖아요. 4 중에 하나를 결하면 무효 사유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목적은 취소 사유가 없이 4개 다 무효 사유입니다. 다음 의사표시는 의사표시가 일치하고 하자가 없어야 된다. 이게 정상이죠? 일치를 결하했다가 의사표시가 불일치고 그 3가지가 있어요. 다음 주 할 텐데 비진이 표시, 통정어의, 착오 3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2가지 무효 사유, 착오의 취소 사유가 있어요. 다음 의사 형성 과정에 하자가 없어야 되죠. 이걸 결하했다가 의사 형성 과정에 하자가 있다는 거죠. 있다. 2가지가 있는데 사기 강박 2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무효 사유와 취소 사유를 이렇게 다 일단 봤어요. 그럼 여기 무효와 취소 중에 뭐가 더 많아요? 무효 사유 취소 중에 뭐가 더 많아요? 취소가 많습니까? 취소? 이 빨간색이 눈이 더 빨리 튀어서 그래요. 똑같나요? 여기 무효 1, 2, 3, 4, 취소 1, 2, 3, 4 똑같나요? 그렇지 않죠? 여긴 4개예요. 4개. 확가적타 4 중에 하나 결하면 무효니까 여기는 4개입니다. 그러니까 무효가 훨씬 많아요. 취소가 적죠. 그럼 취소 사유를 외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 범위에서 취소 사유는 딱 4가지예요. 여기 앞글자 제, 착사강 딱 4가지밖에 없어요. 다시 우리 시험 범위에서 취소 사유는 딱 4가지, 제, 착사강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무효예요. 여기 없는 것도 무효는 엄청 많아요. 여기 없는 것도 무효는 많습니다. 근데 취소는 딱 4가지, 제, 착사강. 그러니까 그거만 외우면 되는 거죠. 나머지는 다 무효라고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단 요건을 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떤 게 무효가 되고 어떤 걸 취소할 수 있다면 어떤 효과가 생기는가 보겠습니다. 이건 다음 주까지 쭉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떤 게 무효라면
처음부터 아무 효력 없습니다. 따라서 이행 전에 이행할 필요 없고 상대방은 이행 청구 못합니다. 근데 이행할 필요 없잖아요. 근데 이행했다면 다시 내 것 돌려달라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어요. 즉 원래 이행할 필요 없는데 했잖아요. 그럼 당신이 그 부당한 이득 얻었으니까 그거 돌려달라고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특칙이 하나 있는데 이행했더라도 반사회적 법률행위, 이게 좀 이따 볼 103조 104조예요. 다시 하필 무효 중에 103조 104조 무효했을 때는 이행했더라도 반환 청구할 수 없다는 특칙이 있어요. 이걸 불법원인 급여라 부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모든 무효는 이행 전에 똑같아요. 모든 무효는 이행할 필요 없고 이행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행 후가 달라요. 하필 여기 반사회적 103조 104조 무효라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거든요. 그걸 불법원인 거라고 합니다. 근데 103조 104조가 아닌 다른 사유 무효라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무효도 이행했을 때 이 구별할 실익이 있고 이게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 다음 이제 어떤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면 일단 유효인데 취소권이 생깁니다. 그럼 취소할지 말지 선택합니다. 그래서 취소하면 행위실효 소급에서 무효가 돼요. 근데 어떤 사유로 취소권이 소멸되면 이게 없어지면 이것만 남죠. 그때는 유효로 확정이 됩니다. 자, 그럼 무효와 취소의 가장 근본 차이는 일단 글자 수가 달라요. 글자 수. 그러죠? 자, 여기를 무효로 할 수 있는 그렇게 하지 않았죠. 이건 선택하는 게 아니라 그냥 처음부터 무효로 딱 굳어진 거예요. 근데 여기는 취소할 수 있는 그랬죠? 여긴 취소할지 말지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유효지만 취소권자가 취소할지 말지 선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취소하잖아요? 그럼 결국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취소하면 무효가 돼요. 따라서 이행 전에 이행할 필요 없고 이행했다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는데 취소권이 없어지면 유효가 되잖아요. 이때는 약속을 이행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자, 여러분 그 민법 보충상 프린트도 이거 다 뽑으셨나요? 이거 혹시 없으신 분은 1월 강의, 1월 첫째 주 강의에 이거 프린트할 수 있어요. 이거 계속 가지고 다니는 겁니다. 그럼 보충상 프린트에서 보충 2번을 잠깐 보세요. 이 보충 2번. 보충 2번 펴보세요. 펴셨으면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있습니까? 원래 우리 시험법이 아닙니다. 근데 필요하니까. 그럼 741조 부당이득 내용이 있어요. 지금 여기 보는 게 여기. 자, 법률상 원인 없이 그랬죠. 예를 들면 무효인 경우. 예를 들어 무효가 그 예 중에 하나예요. 예 중에 하나. 다시 법률상 원인 없이 그 예가 하나 뭐다? 무효. 다음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해서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해야 된다. 반대해서 가면 반환 청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밑에 746조 불법원인 급여가 있습니까? 여기 이제 자 거기서 불법 그랬죠. 거기서 불법이란 이 반사회적 행위 103조 104조를 말합니다. 다시 여기서 불법이 뭐라고요? 반사적 행위 103조 104조를 말해요. 불법원인으로 인해서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는 그 이익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여기에요. 반환 청구하지 못한다. 근데 그러나 있죠. 그러나가 마지막 시간에 볼 104조 마지막 시간에 그러나 그 불법원인이 수익자가 이제 폭리자가 있는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가 피해자는 반환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취소권을 행사할지 말지 선택한다 그랬는데 취소하면 행위실효 소급의 무효가 되거든요. 그럼 소급이 무슨 말인가 다시 한번 볼게요. 다시 한번. 이때 매매계약 체결하고 이때 일주일 후에 취소하면 취소한 때부터 장래가 아니라 어차피 이 매매를 취소했잖아요. 그럼 일주일 전으로 거꾸로 올라간다. 그래서 소급에서
이 날짜부터 이게 무효가 되어버립니다. 이걸 효력이 거꾸로 올라간다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취소는 이 소고표가 있어요. 여기까지 잠깐 책을 확인하겠습니다. 자, 책은 이제 37페이지 오세요. 먼저 죄송합니다. 30페이지부터요. 30페이지. 30페이지 중간에 04번 권리변동자 원인 동그라미. 그럼 오른쪽 페이지 오세요. 31페이지. 네모 1번 법률 요건이 있습니까? 파란색 2번 법률 요건 분류가 있어요. 양괄호 1번 법률 행위는 가로 열고 당사자 의사에 따르죠. 양괄호 2번 법률 규정은 가로 열고 당사자에서 무관합니다. 그리고 이제 37페이지 오세요. 37페이지. 하단에 02번 법률 행위의 자 요건 동그라미 요건. 그럼 아까 이제 성립 요건과 효력 요건 했잖아요. 넘겨보세요. 38페이지. 위쪽에 박스에 법률 행위 요건이 있죠. 자, 일반적 성립 요건으로 밑에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있습니다. 그 다음 오른쪽 간 일반 효력 발생 요건이 효력 요건이에요. 효력 요건을 효력 발생 요건이라 합니다. 여기서 일반이란 모든 행위에 공통되는 거, 모든 행위에 공통되는 거예요. 그럼 거기 당사자는 능력이 있죠. 권리 능력, 의사 능력, 행위 능력. 법률 행위 목적은 확가적타 했었고 의사표시는 의사표시가 일치하고 하자가 없어야 됩니다. 그 밑에 특별 효력 요건은 좀 이따 할 거예요, 이제. 자, 그럼 이제 당사자 성립 요건이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죠. 그래서 당사자를 좀 먼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랑 책의 순서가 좀 달라요. 여러분 당사자는 책이 어디가 있냐면 여러분 책은 25페이지 있네요. 여러분 책 25페이지. 제일 밑에 네모 2번 권리주체에 있습니까? 한 장 넘기시면 26페이지가 있어요. 자, 이제 칠판 보세요. 당사자가 권리주체인데 일단 권리주체는 자연인과 법인이 있죠. 자연인은 우리처럼 숨쉬는 사람이고 법인은 무생물이죠. 우리 자연인이 편리하게 살기 위해서 만든 로봇 같은 인위적인 단체를 법인이랍니다. 우리 자연인은 엄마 몸에서 출생해서 맥박이 끊길 때까지 권리 의무 주체가 돼요. 그러니까 태아는 아직 출생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태아는 원칙적으로 부동산 소유할 권리가 없어요. 예외돼 있지만. 이제 법인은 출생하려면 설립 등기해야 돼요. 등기해야 법인이 출생하고 해산 시까지 권리 능력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동의어처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아까 행위 능력을 결한 자를 제한 능력자 그랬죠? 제한 능력을 보는 건데 잠깐 먼저 책을 보세요. 자, 26페이지 오세요. 상단에 1번 권리주체에서 양괄호 1번 권리 누린 주체는 자연인과 법인으로 나눈다. 양괄호 2번 자연인을 생존한 동안 권리 의무 주체가 된다. 3번 법인의 설립 등기를 마친 때부터 법인의 해산 시까지 권리 의무 주체가 됩니다. 그 다음 아래 파란색 2번은 권리 능력, 의사 능력, 행위 능력, 의미는 다 봤어요. 밑으로 쭉 내려오면 제일 밑에 파란색 3번 제한 능력자 있습니까? 그러니까 행위 능력을 결한 자를 제한 능력자 그래요. 그래서 양괄호 1번 미성년자, 양괄호 2번 피성년 후견인, 오른쪽 페이지 양괄호 3번 피한정 후견인, 그리고 양괄호 4번 아까 취소 사유가 재착사강했죠. 양괄호 4번 제한 능력자의 법률 행위는 절대적 자 취소 동그라미 취소 사유다 그랬죠. 재착사강. 그럼 잠깐 칠판으로 오세요. 제한 능력자가 나오는데 행위 능력을 결한 자가 아까 미성년자,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책이 없으니까 민법 보충사항 프린트 있죠. 보충사항. 여기 보충 1번 피면 나와요. 보충 1번. 이거 원래 우리 시험범위 아니에요. 그러니까 책에 잘 없습니다. 근데 이 보충 1번 정도는 당연히 아셔야 돼요. 이거. 그럼 1번 권리능력, 2번 의사능력자 무효했어요. 그럼 3번 행위능력 거기 하는 겁니다.
박스 법조문이 있죠? 자, 법제 4조 성년이 있는데 사람은 만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 그러니까 19세 미만이 미성년자입니다. 근데 법마다 미성년 나이가 서로 달라요. 민법은 만 19세, 법마다 다릅니다. 5조가 시험에 나오는데, 자, 5조. 미성년 능력 1항. 미성년자가 법률행위 하면은 누구 동의 얻어야 돼요? 법정대리 뭐 부모님 같은 사람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항에서 전환규정에 위반한 행위란 법정대리인 동의가 없는 행위는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러니까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 동의 얻었다면 취소 못 하는데 동의 없을 때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 중학생 핸드폰 사러 가면 핸드폰 가게에서 부모님 동의서 받아오라 그래요. 안 받으면 뭐 당하니까? 취소당하니까. 그 다음 12조 한정후경 개시 심판이 있어요. 1항 가정법원은 질병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형제약으로 사무처리할 능력이 부족하죠. 부족? 약간 맛이 간 거예요. 부족한 사유에서 중간생략 한정후경 개시 심판을 한다. 가정법원이 심판을 하죠. 그럼 심판 받은 자를 피를 써서 피한정후견인 그래요. 그러니까 약간 맛이 간 사람을 법원에서 심판받으면 그 피한정후견이 되고 이자의 법정 대리인은 피를 빼면 돼요. 후견인이 돌보는 사람이죠. 그럼 이자의 법정 대리인은 한정후견인이에요. 뭐 형님, 누나, 이모, 삼촌 이런 사람들. 그리고 피를 쓰면 아까 그 모질한 놈. 그 다음 법 9조 성년후견의 심판인데 1항 가정법원은 질병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형제약으로 사무칠 능력이 여긴 지속적 결여됐죠. 그러니까 완전히 맛이 갔어요. 결여된 사명에서 중과생략 성년후견 개시 심판을 한다. 가정법원이 심판을 하죠. 그럼 심판 받은 자를 피를 써서 피성년후견인 그래요. 그럼 이자의 법정대리인은 피를 빼면 성년후견인이 법정대리인이에요. 그 피를 쓰면 그 모질한 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들 행위는 다 취소할 수 있다. 근데 원래 이게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그래서 시험은 여기 미성년밖에 안 나와요. 이거밖에. 우리 시험 이거밖에 안 나옵니다. 여기는 시험 범위 아니라 안 내요. 그래서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거 모르면 2차 과목 못 하거든요. 그래 보충 1번 참고하세요. 자, 그럼 당사자 했고 이제 지금부터 몇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자, 갑에게 X라는 부동산이 있는데 우리가 매매계약 체결합니다. 그럼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돈 달라고 청구할 권리가 있고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소유권 넘겨달라고 청구할 수 있죠. 하면 매도인은 그러면 소유권 넘길 의무가 있죠. 매수인은 돈 줄 의무가 있습니다. 이처럼 권리 의무는 손바닥 앞뒤하고 똑같아요. 소유권에 관해서는 을이 권리자, 갑이 의무자. 돈에 관해서는 갑이 권리자, 을이 의무자죠. 이처럼 이제 갑과 을이 매매계약 체결했죠. 자, 그럼 이 매매계약은 유효일까요? 무효일까요? 취소할 수 있을까요? 잘 모를까요? 지금 여기 보시고 이 매매는 1번 유효다, 2번 무효다, 3번 취소할 수 있다, 4번 잘 모른다. 4번입니까? 1번이에요. 1번. 1번입니다. 아까 제가 이 시간 제일 처음에 아무 말 없이 매매 나오면 효력 요건을 다 갖춘 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유효예요. 유효입니다. 그럼 소유권 넘기고 돈 주면 되는 거죠? 완전 정상이라 굳이 법이 관여할 필요 없다 그랬어요. 이번에는 갑부동산 을과 임대차입니다. 그럼 임대인 갑은 차임이 월세 달라고 청구할 권리가 있고 임차인은 그 물건 내가 사용할 테니까 인도해달라, 넘겨달라고 청구할 권리가 있어요. 그럼 임대인은 넘겨줄 의무가 있고 임차인은 월세 차임줄 의무가 있습니다. 여기도 물건에 관해서는 을이 권리자, 갑이 의무자고 월세 차임에 관해서는 갑이 받을 권리자, 을이 의무자죠. 그럼 갑과 을이 임대차 했죠. 그럼 이거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 잘 모릅니까? 유효예요. 유효. 아무 말 없이
법률행위 나오면 효력 요건을 다 갖춘 거예요. 완전 유효. 그러니까 여기는 법이 관여할 필요 없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무효 봤죠, 무효. 자, 이번에는 갑에게 X가 있는데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얘가 소유권 능력 의무, 돈줄 의무가 있잖아요. 근데 매매 계약 체결할 때 갑이 의사 무능력 상태였대요. 이제 그 매매 유효의 무효예요. 잘 몰라요. 이제 무효죠. 이처럼 아무 말 없으면 유효인데 이렇게 무효나 취소는 그 사유를 써줍니다. 안 써지면 다 유효예요. 이제 써줬죠. 그러니까 이게 무효가 되는 겁니다. 그 무효니까 갑과 을은 이행전이라면 둘 다 이행할 필요 없고 만약에 이행했다면 둘 다 내 것 돌려달라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둘 다 이행 안 했다면 둘 다 이행할 필요 없어요. 그냥 헤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행했네요, 이렇게. 이행했어요. 그리고 나서 무효인 걸 알았다면 이제 괜히 이행했죠? 그럼 각자 돌려달라고 반환 청구해서 갑이 돌려달라고 반환 청구할 수 있고 을도 내 돈 돌려달라고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게 무효라면 이행 전에 둘 다 이행할 필요 없고 이행했다면 반환 청구할 수 있다. 물론 여기와 상관없이 만약에 누가 불법을 저질렀다면 손해배상 청구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건 제외하고 둘 다 이행 전에 이행할 필요 없고 이행했다면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이게 무효 효과입니다. 왜냐면 의사한 무능력은 이거 103조 아니에요. 이행했을 때 103조 무효라면 반환 청구 못 하는데 이건 103조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행했으니까 뭐 할 수 있다?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이제 취소로 가봐요. 자, 취소. 갑이 미성년자인데 할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손자에게 5억짜리 하나 주고 가셨어요. 참 복도 많죠? 할아버지가 세상에 5억짜리 줬대요. 부모님도 아니고. 근데 이 애가 까졌어요. 고등학생 폭주적이에요. 할아버지가 오냐오냐 하니까 폭주적이에요. 그래서 유흥비가 필요해서 법정 대리인 엄마 몰래 을에게 팔았습니다. 엄마 동의 없이 몰래 팔았어요. 그럼 갑은 소유권 능력 의무가 있고 을은 돈줄 의무가 있는데 그 법정 대리인 동의 없으니까 취소할 수 있죠? 근데 취소는 여기 할지 말지 선택하는 거예요. 5억짜리인데 갑이 세상에 이걸 7억에 팔았대요. 그럼 엄마가 알았어요. 엄마가 알면 취소해 안 해요? 나보다 훨씬 낫죠? 취소 안 합니다. 취소 안 해요? 그럼 취소 안 하면 유효니까 약속을 지켜야 돼요. 그럼 을은 7억을 줘야 되고 갑은 5억짜리 넘기면 되는 겁니다. 엄마는 돈만 딱 뺏으면 되잖아, 이게. 그러죠? 근데 유흥비가 필요해서 이 3억에 이래 빨리 팔아버렸대요. 3억에 팔았죠. 그럼 이제 엄마가 알면 취소하겠죠. 그럼 이제 취소해요. 이제 취소했죠? 그럼 이제 무효가 되니까 무효. 이행 전에 둘 다 뭐 할 필요 없다? 이행할 필요 없다. 만약에 이미 이행했대요. 이미 등기 넘겨버리고 이미 돈 3억 다 줬대요. 근데 취소했죠? 그럼 이제 무효니까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갑쪽에서는 이거 뺏어가요. 그럼 을도 내 돈 내놓으라고 뺏어갑니다. 단 여기서 엄청난 특징이 있는데 다음 주에 법조문 확인하거든요. 이 갑은 제한능력자죠. 제한능력자는 부당이득 반환할 때 현존이익만 반환합니다. 그래서 이 폭주역 고등학생이 3억어치 다 이미 술 마셔버렸어요. 이미 유흥비 다 써버렸어요. 그럼 10원도 없죠. 그럼 10원도 안 줘도 돼요. 그래도 소유권은 뺏어옵니다. 그럼 우리 억울합니까? 그러니까 너 부모님 동의 없이 누가 이렇게 싸게 사래? 아까처럼 7억에 사면 취소 안 당한대. 부모님 몰래 이렇게 싸게 샀죠. 그러다가 잘못하면 너만 못 받아요. 너만. 그러니까 이런 거 하지 말라고 제한능력자를 보호하는 거예요. 보호. 그런 거 하지 마라 이겁니다. 잘못은 니만 이거 못 받거든. 근데 이번에는 막상 고등학생이 큰돈이 생기니까 통장에 딱 모셔놨어요. 그럼 그때는 3억 그냥 다 주는 거예요. 3억. 현존이익이 3억 있으니까. 근데 얘가 술을 1억어치 마시고 2억이 남았다면 2억만 주는 거예요. 2억만. 그래서 제한능력자는 현존이익만 반환하면 돼요.
그러니까 까지려면 확실히 까지야지. 10원도 안 주는 거 이거. 이처럼 취소는 아까 취소할지 말지 선택할 수 있다. 그 효과를 한번 본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능력평가까지 봤는데 이게 일반적 효력 요건, 모든 법률행위에 다 필요한 효력 요건이고 여기까지 봤거든요. 근데 특별 효력 요건이 있어요. 이건 모든 행위에 공통된 효력 요건인데 특별히 그 행위에만 필요한 게 있습니다. 특별히. 그걸 특별 효력 발생 요건. 예를 들면 조건부 법률행위가 효력이 생기려면 조건이 성취해야 돼요. 조건 성취란 여기에만 특별히 필요해요. 그다음 기한부 행위도 기한이 도래해야 하면 효력이 생기죠. 기한 도래도 여기에만 특별히 필요해요. 대리행위가 효력이 있으려면 대리권이 있어야 돼요. 무권 대리 무효잖아요. 그리고 토지거래허가에서 토지거래하면 관할과정 허가가 있어야 돼요. 보세요. 허가가 이런 데 필요 없죠. 그러니까 여기 필요한 특별 효력 요건. 대리권 존재도 여기 필요 없죠. 그러니까 여기만 필요한 특별 효력 요건이에요. 다음 유언하면 아버지가 나 죽으면 너 다 가져 해놓고 안 죽어요. 나보다 오래 살아. 그럼 비통하죠? 그러니까 유언이 효력이 생기려면 고맙게도 빨리 가야 돼. 빨리 가야겠죠? 이런 게 다 거기에만 필요한 특별 효력 요건입니다. 자, 이제 책을 뒤로 넘겨보세요. 자, 이제 38페이지 오세요. 38페이지. 다시 38페이지 제일 상단에 박스 있죠. 법률행위 요건에서 일반 성립 요건과 일반 효력 요건 봤죠. 그 바로 아래 박스에 특별 효력 발생 요건이 있어요. 그 1번 여기 있죠. 7번 1번 조건부 법률에서 조건 성취, 2번 기한부 법률에서 기한 도래, 3번 대리에서 대리권 존재, 4번 토지거래허가에서 토지거래 허가입니다. 그 다음 제일 밑으로 내려오세요. 제일 밑에 파란색 3번 뭐 농지취득 자격증명은 자 효력의 동그라미, 발생 뒤에 요건 동그라미. 그러니까 효력 요건이나 효력 발생 요건 똑같은 말이에요. 이것이 아니다 그랬죠? 그럼 그 밑에 세 줄 다 왼쪽에 체크해요. 이게 이제 시험에 가끔 나오는데, 자 이걸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농취증이라는데, 농취증은 나중에 소유권 등기할 때 필요한 등기 요건이에요. 그 매매계약 효력을 발생시키는 요건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농지 매매할 때 농취증 보여준 거 아니에요. 언제 보여줘요? 나중에 등기할 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공시법 시간에 등기 각하사유 공부했나요? 등기 각하사유. 첫 번째가 관할 이방이죠. 서울에서 부동산 사놓고 제주도에 등기 신청하면 등기관이 서울로 그래요. 그 다음 유치권 등기할 수, 두 번째가 등기할 상이 아닌 거. 유치권 등기할 수 있나요? 집에 그래요. 그리고 일곱 번째, 여덟 번째가 필요한 증이나 증명을 못한 거예요. 농지거래 하는데 농취증 안 가지면 집에 그래요. 이렇게 등기요건이고 매매할 때 필요 없습니다. 잘 기억하세요. 그럼 지금까지 이제 법률행위 당사자 편을 봤었고, 이제 목적을 보는 거예요. 자, 이제 42페이지 오세요. 42페이지. 자, 법률행위 목적은 확가적 다 필요하죠. 그 중에 확정성을 먼저 보는 겁니다. 그래서 42페이지 제일 밑에 네모 1번 확정성이 있고, 오른쪽 42페이지, 43페이지 위쪽 핵심 판례 시험은 그밖에 안 나옵니다. 그럼 칠판을 먼저 보세요. 법률행위 목적은 목적 확정 가능성이 있으면 유효인데 유효, 그조차 없다면 무효가 됩니다. 그러니까 목적은 무효 사이만 있다 그랬죠. 자, 예를 들면 갑에게 X 토지, Y 토지가 있는데 을과 이렇게 매매했어요. 둘 중에 하나를 3억에 사기로 했대요. 둘 중에 하나를 3억에 사기로 매매계약 체결했어요. 그럼 도대체 목적물이 X일지 Y일지 전혀 모르죠. 그럼 이 매매는 목적물이 X일지 Y일지 확정 가능이 전혀 없네요.
그러니까 이 매매는 무효입니다. 도대체 X일지 Y일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만약에 3억에 이렇게 매매하면서 우리 그래요. 제가 한 달만 생각해보고 한 달 후에 내가 선택한 걸 3억에 넘기로 했다 해보세요. 한 달 후에 우리 선택한 걸 넘기로 했다. 그러면 지금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는 목적물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사후에 확정될 기준을 마련했죠. 그럼 이제 확정 가능성이 있네요. 그때는 유효. 우리 나중에 Y 찝으면 3억 주고 받으면 되는 거죠. 이처럼 꼭 매매계약 성립 당시에 목적이 확정될 걸 요하지 않아요. 나중에 확정될 기준이 되면 되는데 그조차 없다면 무효란 말입니다. 그럼 자 43페이지 상단에 핵심 판례 있습니까? 자, 두 번째 줄 제일 끝에 그러므로 있어요. 그 뒤부터 시험에 나와요. 매매 목적물과 대금은 반드시 그 계약 체결 당시 구체적으로 다음 확정하여야 한다 하면 틀립니다. 확정한 건 아니고 이를 사후에라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해지면 족하다가 유효하다 이렇게 족하다가 유효하다 그조차 없다면 무효란 말입니다. 다음 밑에 2번 가능성 불능이 있는데 자 가능 반대가 실험 불가능 불능입니다. 그럼 불능이 원시적 불능과 후발적 불능이 있어요. 그 원시적 불능은 처음부터 불가능 그래서 이게 무효입니다. 무효. 근데 후발적 불능은 처음에는 가능했거든요. 나중에 불가능이라 이걸 유효로 다룹니다. 그러니까 시험은 이건 누가 안 틀리겠죠? 불능인데 유효라 이걸 틀려요. 그래서 외웠죠. 우리가 휴, 이래서 휴입니다. 휴. 그럼 이거 무효가 되는 겁니다. 그럼 원시적 불능이란 처음부터 불가능이죠. 갑소유 부동산 을과 매매 계약을 1월 10일 날 했는데 그 전에 이미 물건이 소실됐다. 이미 소실 이게 원시적 불능이에요. 그럼 이 계약은 무효죠. 무효죠? 그럼 계약은 성립했어요? 안 했어요? 성립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처음에 성립도 안 했다면 효력 요건 올 수 없다 그랬죠? 이게 성립한 겁니다. 성립했지만 효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성립과 무효 달라요. 불성립은 성립 안 했죠? 무효는 성립했지만 효력이 없는 겁니다. 그 다음 갑에게 다시 X라는 부동산이 있는데 우리가 매매계약 체결할 때 이때는 이게 살아있었는데 며칠 후에 이게 없어졌어요. 이게 후발적 불능이고 이건 유효로 다룹니다. 그 다음 적법성이 있는데 법에 적합한단 말이죠. 이게 엄청 어렵습니다. 근데 아주 중요해요. 여기는 반드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거 이해 못하면 우리나라 어떤 법도 공부할 수 없어요. 어렵지만 반드시 이해해야 됩니다. 그럼 이제 45페이지. 자, 법에 적합한 데서 법률 규정 크게 임의 규정과 강행 규정이 있어요. 그럼 뭐가 더 만만해 보여요? 의무가 더 만만해 보이고 얘는 약간 좀 세 보이죠? 맞습니다. 그럼 일단 임의 규정을 의무 법규라고도 하고 강행 규정을 강행 법규라 하는데 이건 만만해 보이니까 어떤 규정이 임의 규정일 때 당사자가 임의 규정과 다른 약정이 있어요. 그럼 그들 간에는 그 약정대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사자가 임의 규정과 다른 약정하면 그들은 그 약정에 따르고 이 법조문 안 지켜도 돼요. 안 지켜도 됩니다. 그런 걸 임의 규정이랍니다. 어떤 약정이 없을 때만 이게 적용되고 약정이 있다면 그에 따릅니다. 그리고 안 지켜도 돼요. 반면 강행 규정은 우리한테 언제나 적용되는데 강행에 다시 단속 규정과 효력 규정이 있습니다. 단속 규정은 말 그대로 경찰 행정 단속이 주목적이라 이걸 위반하더라도 사적 거래를 사법상 효과, 사법상 효과는 유효로 내버려둬요. 대신 처벌은 받을 수 있어요. 제재를 받지만 개인 간의 거래, 사법상 효력은 유효로 내버려둡니다. 근데 만약에 효력 규정이 말했다면 그때 무효가 되는 겁니다. 무효. 그럼 잘 보세요. 단속 규정은 단속이라고 꼭 써줍니다. 따라서 그냥 강행 규정 그러면 보통 효력 규정을 말해요. 다시 단속은 꼭 단속이라고 써주기 때문에 그냥 강행 규정은 다 보통 뭘 말한다? 대부분 효력 규정 말합니다. 따라서 강행 규정
위반, 무효 맞아요. 다시 강행규정, 위반, 무효 맞습니다. 여기는 단속이라 써주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민법만 놓고 보면 민법에 있는 모든 강행규정은 다 효력규정이에요. 사실 민법에 있는 모든 강행은 다 효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민법에는 단속규정이 없어요. 우리 민법은 임의규정 아니면 효력규정밖에 없습니다. 단속규정은 행정법규 다른 법들이에요. 다른 법들. 예를 들면 우리가 점심 먹었는데 식당이 무허가다. 무허가죠. 그럼 밥값 내야 안 내요? 밥값 내야 돼요. 근데 신고하면 사장님은 처벌을 받거든요. 그래도 밥값은 내야 돼요. 사부상효과 위험이다. 이렇게 우리가 흔히 단속 떴다 하죠. 그런 걸 말해요. 그런 거. 또 숙박업이 무허가다. 숙박료 내야 돼요. 대신 사장님은 처벌받는 겁니다. 이런 걸 단속 규정 그래요. 그런 건 민법이 아니죠. 민법은 임의 규정과 이 중에 효력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아까 계약법은 대부분 임의 규정 작을했고 계약자의 원칙. 물권은 법정주의라 물권은 대부분 강행 규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게 무슨 말인가? 민법에 제가 두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이건 처음에는 아주 어려운데 임대차거든요. 이게 시험에 거의 해마다 나오니까 이왕이면 이걸 예를 들은 거예요. 많이 들으셔야 되니까. 지난주에 좀 잠깐 했는데 지난주에 갑에게 X라는 부동산이 있는데 을과 임대차 계약 체결합니다. 그럼 갑이 임대인, 을이 임차인인데 임차인 을이 갑소유 부동산에 필요비나 유익비를 지출했어요. 비용을 지출했습니다. 그럼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그 비용 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가 우리 민법 626조예요. 법에서 임차인이 비용 청구할 수 있다고 써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갑과 을이 임대차 계약 체결할 당시에 야, 을, 너 나중에 비용 청구하지 마 라고 비용 청구권 배지가 포기하는 약정이 있다고 가정해 보세요. 그럼 법에서는 비용 청구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자기들은 하지 말자 그랬죠. 그러면 이 약정이 유효인가 무효인가? 이게 유효라면 비용 청구 못합니다. 이게 무효라면 효력 없으니까 비용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럼 이 약정이 유효인가 무효인가는 이 법조문에 달렸어요. 만약 626조가 만약에 임의규정이라면 반대약정 유효니까 이거 유효가 될 것이고 만약 이게 강행규정이라면 민법 강행은 다 효력이니까 그 위반된 약정 무효로서 이게 무효가 됩니다. 그럼 이건 임의규정이에요? 강행규정이에요? 지난주에 했어요. 이거 임의규정, 강행규정? 그러니까 우리 사람 눈치가 보세요. 지금 제가 이 초록색이잖아요. 이거 박스가 초록색. 그러니까 임의규정. 그러니까 사람이 눈치라도 있어야지. 객관식 어차피 눈치 잘 찍어야 돼 이거. 초록색 임의규정이에요. 임의규정. 그럼 반대약정 유효. 그러니까 이 임차인은 비용 청구 못하는 거죠. 우리가 임대차 종료 시 임차인이 목적물 원상회복이나 원상복구 약정하면 그 약정 유효고 그게 비용 포기하는 약정이라 그랬죠. 이제 기억나시죠? 자, 이번에는 갑에게 토지가 있는데 을과 토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서 임차인이 지상에 나대지를 임대차했죠. 지상에 건물 지으면 토지는 갑소유, 건물은 을소유입니다. 근데 기간이 끝나네요. 그럼 을은 원칙 건물 철거하고 나대지로 원상복구해야 돼요. 원칙. 근데 예외적으로 건물이 멀쩡히 현존합니다. 철거하기 아깝죠. 그럼 을은 임대차 한 번 더 하자고 갱신 청구할 수 있고 갑이 승낙하면 한 번 더 하거든요. 근데 갑이 거절하면 내 건물 너가 사. 내 건물 사. 매수해 사라고 청구할 수 있어요. 이때는 갑은 무조건 사야 됩니다. 거절할 수 없이 형성권 무조건 사야 돼요. 이 엄청난 권리가 우리 민법 643조에 있어요. 그럼 임차인들은 보통 이런 거 잘 몰라요. 임대인은 많이 가지면 많이 알아요. 임대인이 이거 알거든요. 그래서 임대인이
임대차 체결할 때 야울 너 매수청구가 뭔지 알아? 모르겠는데요. 너 빨리 포기해 라고 매수청구권 포기 약정이 있다고 가정해 보세요. 그럼 법에서는 청구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자기들은 하지 말자 그랬죠. 그럼 이 약정이 유효인가 무효인가? 그것은 여기 달렸어요. 이게 임의규정이라면 반대 약정 유효지만 이 강행이라면 민법은 강행은 다 효력이라 그 약정 무효가 됩니다. 그럼 이건 임의규정이에요? 강행규정이에요? 색깔이 바뀌었죠? 색깔이 강행규정. 강행규정이라 이 약정 무효입니다. 그러니까 이 약정 했더라도 을은 무조건 내 건물 사할 수 있고 갑은 무조건 사야 돼요. 그러니까 계약법은 대부분 임의규정인데 계약법 중에 특이하게 강행규정이 몇 개 있거든요. 그걸 나중에 이제 외우는 겁니다. 그리고 물권도 대부분 강행규정인데 유치권처럼 임의규정이 몇 개 있거든요. 그걸 나중에 외우시는 거예요. 아무튼 지금은 어떻게 한다? 계약법은 대부분 임의규정, 물권은 대부분 강행규정, 그리고 강행은 다 효력을 말한다. 단속규정은 민법이 아니라 다른 법에 따라서요. 자, 그럼 이제 45페이지. 상단에 1번 법규 분류에서 박스가 있죠? 강행규정 보세요. 오른쪽에 효력규정은 법규정을 위반할 경우 사법상 효력이 개인 간 효력은 자 무효 동그라미 무효이다. 단속규정은 법규정 위반한 경우 처벌은 받고 사법상 효력, 개인 간 효력은 유효 동그라미 유효이다. 임의규정은 당사자 특약이 법률 규정보다 우선하다. 밑에 파란색 2번 강행규정 분류가 있나요? 이제 어떤 게 효력 규정이고 어떤 게 단속 규정인가 이걸 가끔 시험에 물어보거든요. 두 개 이제 분류해 보는 겁니다. 그럼 중간 승인 등기가 있는데 자 이건 원칙 단속 규정이에요. 따라서 위반하더라도 처벌은 받지만 사적 거래 유효. 근데 예외적으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면 그때 효력 규정입니다. 그때는 위반하면 무효예요. 자, 예를 들면 갑에게 X라는 부동산이 있는데 을과 매매했거든요. 근데 우리 다시 병에게 팔았습니다. 근데 자기 앞으로 등기하지 않고 갑에서 병 앞으로 이렇게 딱 등기했어요. 그러면 을 등기 생략이겠죠. 이런 걸 중간 생략하고 한 등기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등기부를 갑에서 병 앞으로 이렇게 등기한 겁니다. 갑에서 병 앞으로.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되죠? 원래 정상적이라면 갑에서 을 앞으로 등기하겠죠. 을은 취득세 내야 되고 다시 병한테 팔면서 을은 양도세를 냈어야 돼요. 근데 지금 이렇게 을 건너뛰고 지금 이렇게 해버렸죠. 이렇게. 그럼 이게 유효인가 무효인가 이게. 자 그럼 보세요. 지금 현재 이렇게 했잖아요. 이렇게. 그럼 정상적으로 이렇게 하죠. 그럼 이렇게 하든 결과가 똑같죠. 어차피 병한테 오잖아요. 그것을 등기법에서 실체관계에 부합한다 그래요. 이렇게 하든 결과가 똑같죠? 그걸 뭐라 한다? 실체관계에 부합한다. 그럼 이 등기를 굳이 무효로 할 필요가 없어요. 결과가 똑같으니까 그냥 유효로 내버려 둬요. 그리고 우리를 잡아서 세금만 거두면 되고 얘들 다 처벌하면 되죠. 처벌하고 우리를 잡아서 세금만 거두면 돼요. 굳이 이걸 무효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걸 단속 규정. 그냥 처벌하면 되고 굳이 이 사적인 효과를 무효로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걸 뭐라 한다? 단속 규정. 그래서 원칙 유예요. 근데 만약에 이 X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이었다면 그때 이루어진 중간승인 등기 그때는 무효입니다. 이건 여러분 중개사법 시간에 중개사법에서 이건 효력 규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무효예요. 근데 허가구역이 아니라면 처벌은 받지만 등기는 유효로 내버려 두는 겁니다. 이런 걸 단속 규정 그래요. 그 다음 또 중개사법에서 직접거래 금지 나옵니까? 금지행위 323조. 이건 단속 규정이에요. 단속 규정. 저 갑에게 10억짜리 아파트가 있는데 갑이 지금 갑자기 미국으로 이민 가야 돼. 이민. 그래서 개업공인사에게 내 아파트 오늘 9억에 팔아야 돼. 9억에.
아파트 10억짜리를 오늘 9억에 팔아달래요. 그럼 여러분이 개공사라면, 여러분이 중개사라면 어떻게 해요? 1억이나 싸게 나왔네? 내가 사겠죠? 그걸 직접 거래해, 그래, 직접 거래. 이게 금지행위죠? 그러면 이 사람은 처벌됩니다. 처벌돼요. 어떻게 처벌돼요? 중개사법 3-3.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의 벌금 처벌되죠. 처벌되는데, 그럼 이게 직접 거래죠? 그럼 이 행위를 유효로 할 것인가, 무효로 할 것인가 문제가 됩니다. 지금 의뢰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의뢰인 걸 찝적대지 마라 이 말이에요. 직접 거래가 혹시 개공사가 얘를 손에 끼칠까봐 의뢰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찝적대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럼 처벌돼요. 그럼 이 매매는 유효가 날까, 무효가 날까요? 이걸 무효라 해버리면 갑이 미국 못 갑니다. 또 팔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건 그냥 유효로 내버려 둬요. 그래야 갑이 미국 갈 수 있죠. 그리고 너만 처벌하면 되거든. 이렇게 처벌되지만 사적 거래를 내버려 둔 걸 단속 규정. 그럼 책으로 오세요. 자, 이제 45페이지. 45 중간에 파란색 2번 강행 규정 분류 박스 있죠? 자, 효력 규정 보세요. 동그라미 1번. 이건 나중에 합니다. 나중에. 일단 밑줄. 부동산 실명법상 명의 신탁 금지 규정. 이거 위반하면 무효라 효력 규정이에요. 동그라미 3번. 아까 했어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토지 거래 허가 규정. 4번도 중개법이네요. 공인중개사법상 초과 동그라미 초과 중개 수수료 금지 규정. 다 효력 규정 무효. 오른쪽 칸 단속 규정 있습니까? 1번.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상 중간 시한 등기 금지 규정. 2번. 국민주택 전매 제한하는 규정. 그러니까 아파트 분양권 전매 제한적 있죠. 그때 거래하면 처벌되거든요. 그래서 사법상 개인간여력은 유효로 내버려 둡니다. 다음 3번. 식품위생법상 무허가 음식 판매 금지 규정. 4번. 중개사 의뢰인 간의 직접 거래 동그라미 직접 거래 금지 규정. 이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제일 마지막에 핵심 판례는 중간 선택이 아까 단속 규정 그겁니다. 넘겨보세요. 다음 46페이지. 상단에 핵심 판례 있습니까? 자, 밑줄 잘하세요. 일단 제목의 밑줄. 중개사 의뢰인 간의 직접 거래 동그라미 금지 규정 단속 규정 동그라미 써요. 강행 규정 X라고. 강행 규정 X. 강행은 다 효력을 말하니까. 그럼 다시 밑에 밑줄. 개업공개사 등이 중개 의뢰인과 직접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공인사법 323조 6호 규정 취지는 그러니까 밑줄. 다음 제일 마지막 줄 파란색 글씨에 밑줄 강행 규정이 아니라 단속 규정 동그라미 효력 규정이 아니라 단속 규정이라 행위는 유효. 그 밑에 심화학습이라고 박스 강행 규정 있나요? 거기서 3번만 봐요. 그럼 3번 제목 강행법규 위반한 자가 스스로 그 약정을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 예, 있습니다. 무효는 처음부터 무효니까 잘못한 사람도 주장할 수 있어요. 그 밑에 파란색 글씨만 밑줄. 강행법규 위반한 자 동그라미 쳐요. 강행법규 위반한 자 동그라미. 이 자가 스스로 약정 무효를 주장하는 건 가능하고 일 신의 측, 신의 성실에 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가 무효 주장할 수 있다. 우리 법률행위 목적 확가적타에서 적법성까지 했어요. 다음 네모 4번 사회적 타당성 있습니까? 거기부터 10분 쉬고 이어서 하겠습니다. 딱 10분만 쉬고 들어오세요.